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례를 약간 이제 장기간 각방을 쓴 사례와 장기간 별거를 한 사례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평소에는 조금 이제 이거를 한 번씩 이제 그 방송 때마다 한 번씩 제가 하나씩 넣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얼마냐? 거의 26년 차 부부입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2014년에 끝났으니까 현재 이제 나이가 좀 됐겠죠. 이제 이혼 소송 당시에 성년이 된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한테.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만났냐? 연애 아니고요. 뭐 주변에서 따로 만나서 또 만난 것도 아니고 당시 이제 거의 80년대인데 중매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80년대 이거 결혼 중매라는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중매를 하게 되면 약간 강제성이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약간 강제적인 중매로 인해서 만난 건지 신혼 초부터 서로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완전 부족했습니다.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이제 그 남편한테 엄청 사랑을 받고 싶은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뭐 자잘한 것들, 그 사소하게 애정을 표현하는 거를 약간 갈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매로 만났고 약간 강제로 혼인을 했지만 이 남자하고 잘 살아보려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신혼여행지에서 이제 이 남자가 아내를 이제 두고 저 뒤에 두고 혼자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내가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상상이 다 깨지는 거죠. 날 왜 두고 가? 나한테 대한 애정이 없나? 이런 이제 충격을 먹다 보니까 이후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모두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이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혼으로 약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학 입시다, 자녀 이제 출산하고 자녀를 케어해야 된다라는 이런 등의 이유로 서로 이제 갑방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 이혼 소송까지 계속 갑방을 사용했습니다. 그 갑방을 사용하면 또 문제가 뭐냐?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부부관계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부관계도 다른 부부에 비해서 좀 소원해지는 편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서로 붙어서 같이 자야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인데 부부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애정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통계가 갑방을 쓰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대화가 없고 서로 간에 접촉이 없다 보니까 그 애정이 이제 갑방을 쓰지 않는 부부보다 애정도가 낮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방을 혼인 1년 차부터 갑방을 쓰기 시작하니까 부부 관계도 다른 부부에 비해서 계속 소원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방을 쓰니까 뭐가 또 없습니까? 대화가 없죠. 오랜 기간 서로 대화할 공간이 없습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 애가 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고 케어하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애들 케어하다 보면은 애들 재우고 나면은 본인도 지쳐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야 되는데 서로 갑방으로 딱 떨어지면 서로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성격이 뭐랬죠? 자잘한 애정을 갈고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자잘한 애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참다가 결국 혼인 16년 차경에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2년 뒤 이제 딸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일단 다시 나갔다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돌아왔는데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시 동거를 해도 서로 갑방 쓰고 서로 이제 거의 한 18년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한 집에 있어도 이게 그냥 계약상의 부부처럼 살아놓으니까 이제 뭐 다가갈라 해도 어색한 거죠. 그 어색하다 보니까 이 어색함을 해소하려는 나의 노력을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니 다시 동거를 시작해도 서로한테 결국은 극히 무심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아내 부모님 생신 등 집안 행사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내 친정 식구들과 교류를 전혀 안 한다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내도 혼인 22년 차의 경에 이제 아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한테 이혼도 안 했는데 서로 별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각자 갑방을 쓰고 있을 뿐인데 남편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데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오빠가 돌아가셨는지 왜 안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아내가 뭘 하냐? 혼인 25년 차 경까지 참다가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혼인 26년 차경에 이혼하자는 편지를 보냈을 때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혼인 25년 차이면 애들 다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하고 양육권은 문제가 아닌데 이혼에 대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래 살잡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결국은 참다 못해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혼인 26년 차경에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 일단은 큰딸 결혼식이 임박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혼을 하면 이게 금전적 손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한다고 이혼하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혼했다는 이야기하기 싫다. 내 체면에 안 선다. 라는 이유로 이혼에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갖고 내가 물론 큰딸 결혼식 준비 이후로 남편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긴 한데 나는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엄청 분명하게 진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민법 840조 6호의 사유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혼 청구에 있어가지고 이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난 거는 맞다라고 해줍니다. 왜? 아내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갑방 쓰면서 실질적으로 1년 차부터 혼인 관계가 거의 파탄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에 의할 수 없다는 의사가 동창들 주변 사람한테 흠보여주기 싫다라는 체면상 이유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손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당신 체면 때문에 아니면 당신 금전적 손해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신이 이 아내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체면상 이유라고? 그러면 당신은 형식적으로 부부관계 유지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법원의 판단은 그겁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식적인 부부관계 유지만을 바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신들 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해서 파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 왜 법원이 기각했냐면 일단은 이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이 되지만 파탄의 책임은 부부 양 당사자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일단은 오랜 생활 갑방 쓰면서 파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편 같은 경우에는 무심한 성향으로 아내 무시하고 그다음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하지 않은 것도 이게 남편의 책임인 건 맞는데 아내도 이러한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 가지고 남편과의 관계 회복에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이 남편을 설득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남편이 사랑을 주기만을 바라면서 사랑을 안 주니까 그냥 놔버린 아내 책임도 있지 않냐. 너가 그거를 장기간 방치한 거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 파탄 책임을 일방한테 묻기가 어렵다. 남편 책임도 있고 아내 책임도 있다. 약간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을 주지 않는데 내가 사랑을 달라고 갈구를 하면 의무처 아니냐.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부부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불만을 해소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갑방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각 잡고 서로 소파에 앉아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 전부 TV 보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소소한 대화로부터 서로 간의 애정이 유지되고 서로 간의 이해가 발생하는 건데 이 소소한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은 결국은 서로 간의 오해만 쌓이고 서로에 대한 서운함만 쌓여가지고 장기간 파탄 상태가 방치되는 거에 불과한 거죠. 법원이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사례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부부는 혼인 18년 차고 아직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만났냐? 중매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매를 통해서 만났는데 혼인 이전에 이제 속도 위반이죠. 속도 위반을 통해 갖고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내하고 교제를 하기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결혼식까지 올린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만 한 게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 정도 동거까지 했는데 결국 안 맞아가지고 파경에 이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실혼 관계 유지하다가 3개월 만에 끝난 거죠. 근데 이거를 아내한테 이야기했냐?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까? 혼인 이전에 이 사실을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울산인데, 이 부부가 거주하는 데가 울산입니다. 네, 남편이 이제 그 울산의 그 큰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블루칼라인데 울산 시내에서는 되게 이제 약간 급여로 치면 거의 고소득입니다. 보통 그 이제 대기업에 그 울산 그쪽 대기업에 근무하는 블루칼라들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내가 생활비를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급여를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탓이 아니고 아내가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와 가산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인 3년 차부터 급여 관리를 본인이 시작하고 아내한테는 생활비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혼인 10년 차부터 14년 차까지는 월 120만 원부터 150만 원 사이로, 혼인 15년 차 무렵에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남편 급여가 얼마인지는 이야기 안 했죠. 대략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기본 600은 받을 겁니다. 그 금액을 받는데, 남편이 지급하는 금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아이들 학원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이들 학원비까지 포함해서 생활비를 저 정도 선으로 줬다? 남편이 버는 거에 5분의 1, 많게는, 아무리 많이 쳐도 3분의 1이고, 적게는 거의 한 4분의 1인데? 물론, 생활비 위에 차량 유지비, 외식비, 남편 용돈 등은 남편이 직접 지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 생활비가,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생활비가 남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혼 소송 전까지 아내가 결국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갖고 생활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혼인 14년 차부터는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얻어가지고 생활비를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을 너무 자주 합니다.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건 기본이고, 유흥업소에서 기분이다 이러면서 내가 살게 하면서 카드 끌고 버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보이죠. 그런데 또 일확천금에 대한 꿈은 커서 2천만 원 대출 받아갖고 자기가 진짜 그 생활비 모은다면서요. 근데 그걸 못 모아놓으니까 또 2천만 원 대출 받아갖고 주변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있겠죠. 야, 이 종목 좋다더라. 야, 이 종목 하늘 갈 거다. 천장까지 뚫을 거다. 이 팔랑귀 때문에 주식에 투자했다가 왕창 말아먹고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왕창 말아먹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부동산, 기획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획부동산 들어갔다가 전부 손실이 나버리는 거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기가 찼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런 데다 투자해가지고 돈 다 날려먹냐고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와갖고 애 보는 거 좀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정신 못 차리고 아내한테 뭐라 하냐?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내가 돈 주는데 그걸 낭비를 하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끼면은 더 아낄 수 있지 않냐. 너가 가정에 소홀하니까 아끼지 못하는 거다 라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붙어지죠. 그럼 혼인 14년 차부터는 아내 부모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생활비 부족하니까 계속 보전을 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 부모도 결국은 남편한테, 사위한테 뭘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대줘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아내의 부모 장인장모하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코스로 가는 거죠. 갑방을 써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관계도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대화가. 그래서 결국은 갑방을 쓴 지 거의 한 4년, 혼인 14년 차부터 갑방을 쓰고 거의 혼인 18년 차에 이혼을 했다니까 4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도 안 되고 다툼도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오해만 쌓이고, 그래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협의이혼이 이게 문제입니다. 협의이혼 대상에 재산분할이 없긴 한데 결국은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은 협의이혼에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래서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도장을 안 찍는 거죠. 협의이혼서에다 도장을.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혼 이야기, 아내의 돈돈 이야기, 남편이 내가 이제 내 편하게 살겠다라고 갑자기 선언을 해버리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별거를 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 기가 안 찹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청구를 하면서 남편이 가출하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생활비 끊어버립니다. 이런 남편들 생활비 끊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애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 사전 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양육비 사전 처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판사가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남편한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각 200만 원씩, 애가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월 4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월 400만 원씩 이체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준 돈이 얼마였다고요? 돌아가 볼까요? 150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던 거죠. 이제 이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고, 남편도 자기가 받을 게 있다면서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아내의 이혼 청구 인정, 남편의 반소 청구 기각, 위자료 1,000만 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봤을 때 서로 남편도 반소 청구해갖고 이혼 원하니까 서로 이혼 원하고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별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정 고려하면은 아내하고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게 맞다. 일단 파탄에 이른 게 맞다. 그런데 파탄에 이른 게 맞다고 하면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파탄에 이른 이유가 뭐냐?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 일단 법원이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파탄에 대한 책임은 각 상대방에 대한 가치관, 경험, 성장 배경,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호간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서로 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서로 극과 극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갈등을 정도로 키워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쌍방한테 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아내가 받은 생활비, 법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내가 받은 생활비는 남편의 급여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런데 이거를 남편은 아내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아내를 비난을 했지 않냐. 그리고 이 부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남편이 비교적 자유롭게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면서 돈 사용했지 않냐. 그리고 이 유흥업소 출입 빈도가
남편의 직장적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되게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주식 투자, 기업부동산 투자 실패,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 잘못을 아내한테 전가하고 있지 않냐. 당신이 유흥업소에 돈 다 쓰고 팔랑귀가 돼갖고 하늘 가자고 주식 투자 잘못해놓고, 그리고 기업부동산에 돈 밀어 넣어놓고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아내 탓이라고 몰고 있는 남편 잘못 아니냐. 또 아까 말한 대로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의 성격하고 가치관하고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이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입장만 강하게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되게 소홀했지 않냐.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라고 판단하고 아내한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에 재산 분할하고 뭐 이제 친권 및 양육권, 애가 미성년자니까, 그다음 뭐 면접 교섭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이 제가 사례 속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거의 한 20년 차 부부입니다. 자녀도 있고요. 어떻게 만났냐? 남편 여동생의 절친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면은 남편 여동생 같은 경우에 이 절친을 남편한테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라면은 아마 소개를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이 남편 여동생이 이제 나의 새언니가 되어달라면서 남편한테 자기의 절친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다가 2년 뒤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절친이 맞았는지 의문이 조금 듭니다. 남편의 여동생이. 일단 남편 같은 경우에 결혼식 날 아내 친구들이 패백식에 오지 않고 식사하러 간 거에 대해서 약간 꽁해가지고 아내한테 이거를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당신 친구들은 패백식 안 오고 밥만 먹으러 가냐? 당신 친구들 맞냐? 그냥 이게 이제 아내도 이제 기가 차가지고 서로 투닥투닥 하는데, 결국 그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공항까지 가가지고 공항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아버립니다. 약간 원수였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동생 절친이 아니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신혼 초에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고 생활비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생활비를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상황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맨날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와갖고, 특히 아내가 자기 애를 임신을 했는데도 아내한테 이거 우리 집에서 사준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당신 집에서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집에서 나가. 술 먹고 왔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이 서울에 안 산다는 이유로 돈 없고 가난한 거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이 아내의 친정 부모님들 모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 결국 아내도 이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혼인 4년 차에 이 남편이, 아내가 이제 이 항공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이제 좀 그날 좀 모임이 길어졌는지 늦게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멱살을 잡고 때리고 뺨 때리고 그 다음에 아내의 항공사 유니폼입니다. 그거를 가위로 찢어버립니다. 이 항공사 유니폼 찢어버리면 뭐 아내가 출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어떻게까지 했는지 방문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결국은 살라고 자기가, 이 아내도 성격이 대단하죠. 남편이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올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립니다. 술만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그럼 현관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비번을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툽니다. 혼인 9년 차기까지요. 결국은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하고 어떻게든 한번 관계를 풀어보려고, 남편이 아내하고 관계를 풀어보려고 서울 가정법률상담소에다가 부부 상담을 신청해갖고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인 10년 차경에 아내가 참다가 결국 남편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그냥 잠만 잤다며. 폭언과 때로 폭행, 우리 가족들은 잠자는 나를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당신이 술 마시는 게 싫지는 않았을 거야. 10년 차 결혼에 10년 갑방 쓰고, 이 이메일에 나와 있죠. 갑방 쓰고 있었습니다. 나도 여자인데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은지 싶어. 이혼하고 싶지. 그런데 어제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애가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이렇게 살자. 가능하면은 대화도 없었으면 해. 이제 대화도 하기 싫다는 거죠. 당신하고 나는 회복이 안 될 거야. 이제 아내가 거의 나와버린 겁니다. 꼭 내 생각대로 해줘. 더 이상 사는 게 지쳐. 이제 자살까지 생각이 들 정도라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 아내의 고통이 느껴지죠.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 남편과의 생활이 자기한테 너무 큰 고가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또 하나를 더 보냅니다. 신혼여행 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고, 남편한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난 32세 때 당신한테 슬림만 입은 상태로 맞고 쫓겨난 자리가 아직도 수치스럽고 아파. 날 죽게 하지 말아줘. 어젯밤 같은 그렇게 심한 음주폭력 후 치욕스러운 원치 않는 관계.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거죠. 어제 죽어버리려고 그랬어.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이메일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내가 혼인생활 과정에서 겪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남편한테 최후로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 이 이메일을 받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습관을 못 버립니다. 밤새워 술 마시고 회사 출근 안 해서 결국 아내가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재촉을 하는데 아내 멱살 잡고 아내 밀치고, 결국 이걸로 인해 갖고 아내가 요추부위염자 및 자상의 상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 친정 식구들에 대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친정 식구에 대한 모욕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 습관을 못 버립니다. 추석 무렵 그 아내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내 친정 남동생 식구들이 방문했는데 남편은 없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 남동생들이 갔다 왔다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한테 이랍니다. 거지 새끼들 잘 갔다 왔냐? 거지 새끼들 다녀갔냐? 거기 거지들만 살잖아. 라고 폭언을 해버립니다. 아내 얼마나 이게 뭔가 싶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냐? 혼인 심전차 경에 아내가 우울증 에피소드로 기질적인 불면증 진단까지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헛구역질하고 구토 증세를 보여가지고 이 증세가 너무 악화가 되다 보니까 2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의 자살 시도 이후에도 남편이 계속 술을 마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떠한 에피소드가 발생합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택시를 타고 출장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브레이크가 안 잡혔는지 그대로 택시를 옆구리를 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 때문에 남편이 외사선 내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내성사 후유증, 양치 실조전 편측경 마비 이런 명칭의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하긴 했는데 이 이혼 소송까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어장애도 가지는 후유장애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결국은 이 남편을 이제 간병을 하려고 했습니다. 간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복직을 시도를 했죠. 이제 간병을 안 하고. 그런데 저는 원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남편을 소개시켜준 원흉. 남편의 여동생이 아내한테 친구였습니다. 절친이었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간병하지 않고 회사에 복직하려는 이유로 심하게 다퉈버립니다. 그래갖고 아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제 남편하고도 싸우고 자기 절친하고 싸우니까 남편의 어머니하고 여동생한테 나하고 내 애가 올 때는 내 애가 남편 병원 올 때는 좀 우리 마주치지 않도록 자리 비워달라고 간절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 한 달 만에 의식을 차렸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식을 차렸는데 이 성격을 못 고치는 거예요. 계속 이랍니다. 개년아, 넌 개년이야. 특정 지역에 살면서 돈도 없는 게 데리고 있는 것도 고마워해야지. 너 싫어. 너 미친년이니까. 라고 폭언을 합니다. 간신히 정신 차렸는데 이렇게 폭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아내가 이제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정을 해줍니다. 민법 840조 3호하고 6호 사유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1,000만 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판단 근거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남편하고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겠죠. 법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단 별거 기간이 거의 2년이 넘어가고 갑방 쓴 기간은 거의 혼인 초부터 갑방을 써왔고 이걸 봤을 때 서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장기간에 걸쳐 폭언하고 폭행 등을 이유로 극도의 고통을 호소했지 않냐. 요것들 고려해보면은 너희들의 혼인생활은 파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파탄이 됐으면 이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아내가 남편 교통사고로 인해갖고 중한 후유장애를 입은 남편을 좀 간병하지 않고 이제 자녀를 데리고 이제 그냥 별거를 해본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같은 경우에 이 교통사고 이전에 장기간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가지고 폭행, 폭언, 폭행, 그 다음에 시댁에 대한 그 친정에 대한 모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이메일까지 보내가면서 과도한 음주하지 말아달라, 주사 뿌리지 말라, 당신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그걸 고치지 않아갖고 아내가 자살 시도까지 이르기를 한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인 거죠. 각방을 쓰면서 대화 시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들어와서 자기가 돈 잘 법니까? 아니죠. 자기 부모가 돈 잘 법니다. 자기 부모가 돈 더 많았던 거에 불구하고요. 특정 지역 비하 발언하면서 그 비하 발언과 함께 친정 식구들 모욕을 했는데 아내가 살고 싶겠습니까? 법원도 똑같이 판단한 겁니다. 결국은 문제는 부부간의 대화 부족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하고 생각해 보면은 갑방을 선택하는 부부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서로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혼자 자는 게 편하다. 그리고 뭐 서로 간에 뭐 이제 붙어서 자면 불편하다. 이런 이제 뭐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갑방을 쓴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부는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 되고 대화로 이해하고 대화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한 게 없으면은 결국은 제가 소개시킨 사례들처럼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